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요. 이게 무슨 또 뜬금없는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뭔가 이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노 기자 먼저 어떤 얘기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까요? 예, 이게 이제 한 그 문화일보 이제 한 신문에서 보도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이 포인트를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예. 저런 그림입니다. DJ 로드맵을 쫓는 문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밑그림 그리나 이런 전망 기사가 나온 건데요. 어허. 이게 사실은 조금 뜬금없는 얘기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게 일단 실제로 내용을 좀 보면은 그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어떤 노벨 평화상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풀어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흡사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어떤 점이 닮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걸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원하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의 수용을 바라며 이상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시자 회담 개최를 희망합니다. 뭐 저렇게 또 비교해서 보니까 약간 좀 그럴듯한데요. 그러니까 취임사를 발표하고 베를린 선언이 있고요. 정상회담이 또 성사가 되고 이게 또 약간 닮은 꼴이네요. 예, 그런 거죠. 뭐 일단 뭐 DJ 정부의 그런 뭐 대북 정책 혹은 대북의 흐름을 좀 참고를 해서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보신 대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제 취임사나 각종 기념사에서 이제 정상회담 가능하다. 특사 파견도 가능하다라면서 이제 바운더리를 좀 경계를 좀 넓혀 놓고요. 베를린 선언으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면서 좀 구체적인 그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주목할 만한 국제 무대에서 이런 공개적인 평화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제 DJ 정부는 그런 식으로 정상회담까지 열었는데 네. 일단 문재인 정부도 사실 똑같죠. 취임사라든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큰 경계를 마련을 해놓고 신베를린 선언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면서 북한의 주목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수상 코스 따라하기 그래픽 화면을 다시 보면 전 작가님 이게 글쎄요 지금 뭐 저희가 뭐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정치권하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저런 이제 코스를 밟아가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저게 그냥 전혀 뭐 실체가 없는 얘기일까요? 전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 뭐 완벽한 뭐 큐시트가 나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예. 어느 정도는 그 뼈대는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기사를 쓴 기자도 제가 이 한나라당 대변인데 잘 아는 기자인데 네. 상당히 취재 감각이 좋고 속이 좋아요. 허민 기자 말씀.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야말로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노벨 평화상 아니라 노벨상 전 부분을 싹쓸이해도 예.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글쎄, 일단 우리에게 정말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정책적인 지금 문제도 지금부터 막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런 것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뭐 남북 관계에만 공이 있다고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또 닮은 꼴 행보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어떤 겁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이전에도 일단 야당 정치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때도 상당히 민주주의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이럴 정도로 민주주의 대표 주자로서 이제 집회에 나서거나 혹은 홀로 이제 독재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도 했는데요. 네. 이 업적도 물론 이제 북한과의 그런 화해에 기여를 했다는 부분과 맞물려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따지면 이제 대학 시절에도 이제 독재 체제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집회에 나선 적도 있었고, 예, 그런 모습도 사진도 많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지금 제가 제일 최근에 좀 봤을 때 두 사람이 비슷하다고 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5.18 유족들과 이제 껴안으면서 이제 오열을 하는 모습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최근에 이제 5.18 기념식장에서 이렇게 유족들과 만나서 포옹을 하고 이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두 사람이 비슷하다 이런 시사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남북 관계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준비론에 하나의 또 좀 뭐랄까 이거 팩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아니죠. 노르웨이 대사의 박금옥 씨가 지금 임명이 됐는데 이게 또 의미심장하다면서요, 노 기자? 박금옥 전 총무비서관인데 DJ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을 지냈고요. 상당히 DJ 핵심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력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1991년에 김대중 당시 신민당 총재 비서로 정계에 좀 입문을 해서요. 네. 김대중 이제 대통령을 위한 일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DJ 임기 내내 총무비서관으로 곁에서 지켜왔었는데 예. 저거를 봤을 때 사실 외교관의 이력은 없고요. 2003년에 뭔가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제 떠난 이후에 15년 동안은 어허. 별다른 외교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임명이 됐을 때만 해도 왜 저런 인사를 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DJ의 어떤 핵심 측근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과정과 어허. 그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정관계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노벨 평화상은 다른 노벨상하고 달리 스웨덴이 아니라 이제 노르웨이에서 시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전 작가님 그럼 박금옥 대사가 유럽하고 뭐 특히 노르웨이나 이런 데 인연이 없는데 저렇게 임명한 거는 글쎄요, 뭔가 좀 속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이번이라고 이렇게 딱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 박금옥 대사는 보통 그냥 지나가는 어떤 DJ의 비서였던 인물 정도가 아니에요. 예. 늘 그 DJ 진영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재야 시절부터 굉장히 챙김을 받았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청와대를 물러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임채정 그 실장이 그 국회의장이 됐을 때 그 당시 비서실장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늘 이제 챙겨주고 밀어주고 어디든지 꼭 이렇게 꽂아준다고 할까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매우 그 야권에서 그러니까 전 야권 지금의 그 여권에서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일단 뭐 기본적인 뭐 추측을 떠나서 일단 박금옥 대사를 왜 노르웨이 대사로 임명했는지 이 영상 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박금옥 노르웨이 대사가 이 노벨상 위원회랑 아까 노 기자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지금도 뭐 계속해서 DJ 정부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인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노벨상 노벨 평화상 위원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대사로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상 받은 지가 한 18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노벨 평화상 수상과 연관이 돼서 저런 인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당장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관련해서요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J는 남북 정상회담의 정치 쇼를 이용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의 핵 개발은 그때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한반도를 핵전쟁 위협에 몰아넣은 사람이 그 출발점이 DJ입니다. 그 이후에 수십억 달러가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과 관련해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과 관련해서는 뭐가 이렇게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해야 되겠죠.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제 책 출간을 하게 되는데 내일 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양 전 비서관이 한마디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언어라는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얘기를 할 건데 예. 강력한 결집력을 지닌 온라인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무척 고마운 분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는데 사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다른 누리꾼들에게 배타적인 폐해성을 드러내는 바람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그런 지지들, 온라인 지지 글들 때문에 뭔가 조직적으로 타 후보를 비방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의 중심에 둘러싸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상당히 궁금할 것 같으신데요. 일단 양정철 전 비서관도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우려를 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토론과 댓글 문화에 대해서 어느 일방향으로 쏠리고 상당히 배타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 전 비서관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언어 이 책 출간차 이제 내일 귀국을 하는데 이제 전 작가님 저는 어떻습니까? 양 전 비서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핵심 중에 뭐 핵심 최측근인데 저렇게 지지층을 향해서 약간 부담스럽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좀 어떤 좀 속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뭐 속내고 네. 건너고가는 이제 핵심을 파악한 거죠. 어. 이 정치인의 팬덤하고 이른바 연예인의 팬덤하고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그 가장 극렬한 열성적인 지지자가 거기서 이제 분열되고 분파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대적인 그 비판자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네. 점에서 그 양정철 전 비서관의 이런 우려라든가 걱정은 상당히 그 핵심을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해서 한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전철 전 비서관 얘기까지 짚어봤고